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파인만을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선 파인만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그가 과학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데 아버지의 교육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전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리처드 파인만 하면 천재, 노벨상, 파인만 도형, 원자폭탄 등의 단어가 연상됩니다. 특히나 원자폭탄 개발은 물리학자로서의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을 함께 읽는 두 번째 시간인 2부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원자핵 분열 실험에 성공한 독일보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담겨있는 그런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를 계기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또 이게 훗날 원자폭탄의 위력을 확인한 아인슈타인은 본인의 이러한 제안을 후회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파인만도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 알라모스에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파인만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로스 알라모스에 가서 유명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과학자들을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로스 알라모스는 매우 민주적이었어요. 오펜하이머의 연구실에서 열리는 회의에선 누구든 아무에게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는 위계 질서와는 거리가 멀었죠. 매우 훌륭한 조직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처럼 많은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일찍이 없었는데도 그분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로스 알라모스로 모아놓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비밀을 어떻게 지킬지 등등 그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또한 세부사항에도 신경을 썼으니까요. 가령 저를 부르기에 아내가 결핵 환자라고 말했더니 아내를 잘 돌봐줄 병원을 직접 찾아줬어요. 로스 알라모스에 모인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도 그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겼죠. 또한 매우 깊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연구를 하든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엇이든 전문적인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데도 뛰어났죠. 우리는 그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운이 따랐죠. 거물급 인물은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 외곽에 살았어요. 살림살이를 옮겨놓는다든지요. 한스 베테 박사님만은 예외였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늘 누군가 논의하기를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언젠가 주변에 사람이 없자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죠. 연구 내용을 신출내기인 제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리학을 논할 때면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 신경 쓰지 않는 터라 아니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대할 때마다 제가 틀렸지만 박사님은 누군가가 문제점을 짚어주길 바라셨어요. 제가 공손했다면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다른 거물급 인물들이 근처에 있을 때도 박사님은 제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저도 정말 박사님이 좋아졌어요. 전후에 박사님이 코넬 대학에 가자 저도 따라갔을 정도였죠. 원자폭탄의 개발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큰 업적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관점의 대립은 윤리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뿐 아니라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도 본인의 이러한 개발을 후회했다고 해요. 하지만 파인만은 조금 다른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파인만의 생각이 저자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말하길 그때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세계의 파괴자인 죽음이 될 것이다. 또는 그 비슷한 구절이죠. 파인만 박사님은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제 마음은 좀 밋밋했습니다. 일종의 뿌듯함이랄까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실제 결과가 어떨지 정확히는 몰랐으니까요. 저는 늘 이론 계산이 못 믿어왔어요. 제가 한 일인데도 실제로 계산대로 될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실험해보니 우리가 계산한 그대로였어요. 제 기억에 그 상황을 밥 일승만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그 사람이요. 끔찍한 일이라며 복도에서 중얼거리던데 저는 의기양양한 상태여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윤리 문제라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원래 이유, 즉 독일의 위협을 막겠다는 이유에서 저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프린스턴에서 이어서 로스알라모스에서 폭탄 제조에 뛰어들었죠. 폭탄을 재설계하려는 온갖 시도도 했는데 우리는 늘 그게 실현되는지 보려고 연구했습니다. 전부 힘을 합쳐 무척 열심히 참여한 프로젝트였는데 다른 여느 프로젝트처럼 추진하기로 한 이상 성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비윤리적이었던 건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그만 잊었던 거예요. 독일이 패망해서 이유가 바뀌었는데도 그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전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걸 하는 이유를 계속 되물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베트남 전쟁도 윤리적 실수의 마찬가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유가 옳았던 그르던 전쟁이 진행되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원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저의 윤리적 약점이었습니다. 현 시대의 엄청난 공경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인류 전체를 여러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폭발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로서는 어떤 걸 느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올바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느낌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느끼니까 이러저러하게 해야 한다고 우린 여기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고민하진 않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죠. 선한 의도로 많은 일은 했지만 지옥에 간 사람한테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는지 물으면 어떻게 답할까요? 글쎄요. 각 단계마다 그는 옳은 일을 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건 무지와 이해의 부족이에요. 심각한 문제인데 인간사에서 아주 흔한 일이고요. 저라고 남달리 그걸 더 깊게 이해하고 있지도 않아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제가 독일이 패망했을 때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령 다시 생각했더라도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다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옳지 않았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특히나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꽤 큰 편이라 중간중간 그 일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또 개인적으로의 변화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일이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교사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어린 시절의 그런 영향은 한 사람의 일생에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고 또 잠시 동안이지만 제가 지금의 제 자리에서 본래의 의미에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지 오롯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이 부는 파이만의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파이만 하면 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65년에 줄리언 슈잉거, 도모나가 시니치로와 함께 받았는데요. 양자전기역학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은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죠. QED라고 불리는 양자전기역학은 전자기적 상호작용에 관한 상대론적 양자론입니다. 전자나 뮤온 그리고 광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 모든 전자기 현상의 근본 이론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쪽 계열의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파이만이 무엇을 연구했는지까지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 속에 파이만이 그나마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이 좀 길고 파이만의 연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파이만의 설명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파이만은 미국인 줄리언 슈잉거, 일본인 도모나가 시니치로와 함께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 1940년대 후반 셋은 각자 독립적으로 양자전기역학이 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다. 한편 파인만은 입자물리학의 수학적 복잡성을 다룰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파인만 도형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 조합은 전자공학자의 회로도만큼이나 이론물리학자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긴한 개념이다. 비전문가들로서는 QED와 파인만의 업적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다음 내용을 통해 파인만의 업적과 그것이 노벨상감인 이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설령 파인만은 그렇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더라도 말이다. 대체로 거창한 말은 매우 좁은 전문 분야를 의미하는데 양자전기역학은 거창한 말이면서도 매우 큰 주제를 가리킵니다. 사실 물리학의 거의 모든 것이지요. 우리 셋이 노벨상을 받은 문제를 잠시 역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은 자연의 갖가지 현상들이 실제로는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임을 알아내려는 영원한 시도입니다. 온갖 상이한 것들, 그 모든 현상을 어떤 근본적인 법칙과 단순성의 상이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물리학의 역사는 주로 역학, 즉 뉴턴의 운동법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령 뉴턴은 추와 지구상 물체의 운동과 행성의 운동이 실제로 똑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밝혀냈지요. 나중에 열과 온도에 관한 현상들이 발견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운동과 전혀 다르게 느껴요. 하지만 열 현상은 부분들의 운동으로 궁극적으로 설명되기에 이것이 바로 자연의 위대한 단순성의 한 사례죠. 전기현상과 자기현상도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되었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었어요. 맥스웰은 그 둘을 연결하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전기역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양자전기역학의 일부예요. 사실 맥스웰은 또 하나의 현상, 즉 빛도 전자기 현상임을 알아차렸어요. 정말 위대한 통합이었죠. 맥스웰은 한 묶음의 전자기 현상의 존재를 통해 이른바 전파를 예측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X선 같은 다른 것들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대체로 그것들은 이미 알려진 것의 일부 내지 어떤 측면임이 드러났지요.
한편 화학자들도 연구를 통해 원자의 존재를 짐작했는데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실제로 존재하며 나름의 어떤 법칙을 따름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원자의 역학 법칙을 찾는 것이었어요. 찾고 보니 원자의 역학은 천체의 역학과는 매우 달랐죠. 그래서 원자의 작동 방식이 기존 역학과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는 위대한 법칙들이 새로 발견되었어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인데 이 분야에 노벨상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양자역학과 전기역학을 합치는 겁니다. 모든 현상을 설명해 줄 통합적인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단순성을 찾는 이 분야가 바로 양자전기역학이죠. 전기역학과 양자역학을 합치는 방법, 그 방법은 1929년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풀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정확성을 기하려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1929년 상황은 그랬어요. 1947년인가 48년쯤에 수소의 에너지 준위에 관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매우 정확한 실험이었는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정확도에까지 그 이론을 적용해야만 실험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 베테 교수님과 바이스코프 교수님이 이 어려운 수소 원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 공동 수상자 셋이 독립적으로 한 일은 그 방법을 일반화하는 거였죠. 이전 방정식들을 수소 원자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양자전기역학의 방정식들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정확도로든 모든 현상에 적용할 수 있게요.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현상이 이해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나타난 이상한 입자들이라든가 양자전기역학의 법칙들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 빼고는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현상 하나가 있죠. 뉴턴이 역학을 처음 구성해낼 때 중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전자기 현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중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력은 독특해요. 늘 목에 가시 같은 문제죠. 그러니 양자전기역학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낼 문제들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리처드 파인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인만이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고 또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를 해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리처드 파인만 2부는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이 끝나면 잠시라도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